창비 공통국어 1, 대단원 1단원의 1, 나는 오늘 할 거예요. 자, 문학에 갈래, 서점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중에 서점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는 작가가 화자하고 다르다. 화자나 서술자는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적 산물이고, 교술적 갈래의 서술자는 곧 작가라서 작가의 개성이 직접 드러나는 개성의 문학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배울 나는 오늘, 여기는 서사 갈래예요. 얘는 서사적 갈래, 예, 말씀하세요. 서정적 갈래예요. 서정적 갈래이고요. 시죠, 시. 얘는 서사적 갈래예요. 일단 여러분 시험 보면 여기까지일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까지만 들어봤거든요. 자, 일단 요 갈래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 목표에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학습 활동을 먼저 갔다가 다시 본문 올 거예요. 자, 학습 활동 잠깐 가볼까요? 자, 요건 여러분 좀 읽어 오세요. 자, 쭉 학습 활동으로 가보세요. 자, 페이지 15쪽 가볼게요. 자, 이런 거 참 초딩이나 중딩 정도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데, 독자적 맥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적 맥락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도 있고, 텍스트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런 게 있는데, 맥락이라는 걸 조금 더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연, 각 연에 등장하는 대상의 속성을 써보고 그것과 관련한 화자의 마음을 정리해보자. 화자의 정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화자의 마음을 이거 마음에 안 들더라, 어떤 사물에 비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적 대상은 소재가 시적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시의 시적 대상은 화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뭐 토마토에다 비유하고 뭐 나무에 비유하고 유리에 비유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건 비유한 대상이지 시적 대상이라는 말은 사실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너네 책에는 시적 대상이라고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빗댔을 때 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요 화자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랑 그걸 통해서 화자의 마음 정서를 파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본문에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작가의 인터뷰를 읽고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 이 작품을 살펴보자. 요게 핵심 학습 활동 목표예요. 자, 왼쪽 읽고 요거는 먼저 읽고 갈게요. 자, 왼쪽 보세요. 문학 소통의 특성. 자, 문학의 소통이에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문학 작품을 매개로 어떻게 전달하고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받을 거냐, 그 문학 소통의 특성.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문학 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통을 문학 소통이라고 한다. 여기 작은 다음에 붙은 건 용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문학은 한 작품을 둘러싸고 작가 맥락, 글을 쓴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알면 그 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작가를 우리가 보고 작품도 보는 거예요. 그걸 작가 맥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자 맥락. 똑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아이가 읽을 때, 어른이 읽을 때, 어른도 20대가 읽을 때, 40대가 읽을 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독자 맥락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 읽은 적 있어요? 왜 고개를 숙여? 어린 왕자 봤어요? 거기 어린 왕자 초반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림. 보아 구렁인가가 뭐 코끼리를 이렇게 삼킨 뭐 이런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하고 하지 말자. 혹시 걸리버의 행기는 알죠? 형님 걸리버의 행기 알지? 걸리버의 행기 너네가 읽은 거 되게 소인국이죠? 아니냐? 그 소인한테 잡혀갖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주로 보잖아. 근데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뭐 천궁의 섬 이런 것도 있고 말이 지배하는 세계도 있고 천궁의 섬 또 뭐 있냐? 거인국도 있고 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게 아기 때 읽을 때는 그냥 재밌잖아. 근데 이게 정치판을 비판하거나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아기들이 읽는 동화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일야화 알죠? 아라비안 나이트. 그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런 거 알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아기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게 아기 때 읽을 때하고 20대 읽을 때하고 40대 읽을 때하고 뜻이 달라져요. 다르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지. 그게 이제 독자 맥락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가 어느 시대에 쓰였느냐를 고려하면 그 시의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까 김수영의 풀을 생태시로 이게 언제지? 7차 바뀌는 첫 번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했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하는 시인데. 그게 독재 정권 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회문화적 맥락도 중요하다. 그 밖에 문학사적 맥락도 있고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맥락은 작품 바깥에 존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자, 너네 책은 일단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자, 작품 바깥에 존재하는 정보. 문학소통은 작품과 독자가 만나는 개별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살던 시대와 사회, 작품에서 다루는 시대, 독자의 시대가 한데 어울려. 자, 작가가 쓴 시대 현실도 있지만 독자가 읽는 시대 현실도 있잖아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지. 복합적 역동적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 안에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자, 얘들한테 안 했었나? 어디 써놨을 텐데 아까 본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습 활동 할 거야. 좀 더 읽을 건데 11쪽에다가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복잡하죠? 자, 가운데 이렇게 네모 먼저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고, 자, 요거 11쪽 여백에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뭐 여백 있는데 요 정도 들어갈 곳에 쓰시면 돼요. 됐죠? 자, 일단 전 11쪽에 썼어요. 가운데 네모를 그리시고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해요. 쓰면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고 뭐 찍어서 보내드리든가 할 테니까 못 썼다고 막 불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해요. 자, 작가가 작품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작가는 작품 속에서 글을 이끌어가는 목소리를 화자라고 하고 시에서는 나로 주로 나와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친 이유는 선택지, 얘들아 선택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나올 때에는 요렇게 써져요. 화자라고 써줄 때도 있고요. 요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화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냥 나라고 나오면 뺐네. 자, 그냥 나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독자를 뜻해요. 좀 다르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자, 화자가 말하는 사람, 청자는 말을 듣는 사람. 물론 화자도 생략될 때도 있고, 청자도 생략될 때도 있어요. 아예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자 하는 거를 대상이라고 그래요. 얘를 시적 대상, 중심 소재예요. 내가 혹시 화면 가리니? 화면 가리고 있나요? 괜찮죠? 가려서 안 보여 좀 표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자, 작가와 화자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허구적 상상의 산물이라고 그랬죠?
역시 요것도 표시 안 했구나. 자, 역시 청자와 독자도 동일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 작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정서를 표현한 게 문학 작품이야. 그래서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느냐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볼 때 이거를 표현론이라고 하고요. 아, 얘들아, 이게 이게 예전에 한 7차 처음 생겼을 때까지만 해도 관점이라는 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7차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바뀌면서 요게 빠지고 맥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교과서로 바뀌면서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어떤 책은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관점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책은 맥락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선생님 둘 다 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일단 요건 학습 목표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 또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자, 독자가 어떤 사람이냐,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를 가지고 해석하는 걸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좀 올려드릴게요. 자, 효용론적 관점. 자,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 모델로 삼은 현실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 현실이 일제식민지하냐, 독재 정권 하이냐, 20세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도 고려해야 돼요. 이 현실이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반영론적 관점, 모방론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어요? 들어보는 처음이에요. 있죠? 혜연이 배웠어요? 배운 적 있어요? 지금 배웠지 이거? 지환이 너네 배웠냐? 이게 맥락으로 배웠을 수도 있고 관점으로 배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웠어요? 태희도? 혜연이 안 배웠어? 지금 그럼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작가와 독자와 현실은 문학 작품 내 현실도 있겠지만 이건 문학 작품 외부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작품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 존재하는 걸 가지고 평가한다. 이거를 외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쓴 게 맞냐? 요만큼을 묶어서 자,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외재 기준이 바깥의 자 있을 제자 써서 외재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작품 내부에 있는 것만 갖고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자, 화살표가 작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를 구조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요거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자, 요즘은 예전에 이게 100% 출제였는데 요즘 이게 맥락으로 주로 나와요. 자, 내재적 관점.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이 작품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맥락이라는 말로 바꿀 거예요. 자, 요거를 자, 맥락이라는 말로 하면 자, 작가를 보는 걸 표현론적 관점 그랬잖아요. 요거를 맥락으로 따지면 작가적 맥락이라는 말을 써요. 요렇게 같은 말이에요. 선택지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시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 같아. 김소월은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작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러면 작가적 맥락을 고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글을 읽고 할 때 나의 작은 따옴표가 없어. 요거는 독자를 뜻하는 거예요. 또는 이 글은 청소년에게 이러이러한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 그러면 효용론적 관점이고요. 요거를 독자적 맥락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 글을 읽고 이런 걸 느꼈어. 뭐 이래도 이건 독자적 맥락인 거예요. 요렇게가 같은 거예요. 자, 이걸 문학 비평으로 하면 독자 수용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아직 이번 내신 범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요 말을 정도는 독자가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자 수용 이론이고, 그 다음에 반영론 모방론적 관점을 맥락으로 따질 때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은 맥락이라는 말을 좀 더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이라고 해요. 그 당시는 1930년대는 197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시대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 이거는 반영론, 모방론, 사회문화적 맥락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죠? 요렇게 묶어서 역사비평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막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정보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만 가지고 따지면 형식비평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작품만 가지고 따지는 맥락을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 이게 빠졌네요. 여기 안 나온 거예요. 다른 작품하고 비교하는 건 상호 텍스트적 맥락. 작품만 가지고 따지면 텍스트적 맥락.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걸 위에 거 이렇게 세 개고 밑에 건 하나고 하니까 나중에 판단할 때 외제인지 내제인지 판단할 거면 요거 빼고 나머지 내제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요소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화자, 시상 전개 방법, 표현 방법, 심상, 소설이라고 하면 갈등의 유형, 서술자, 관점, 배경의 역할 등등등 되게 많아요. 수십 개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빼고 나머지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자, 다 적으셨어요? 이거? 양이 좀 많죠? 적었어? 그럼 밑에 봐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여기까지 읽고 가자. 자, 외제적 관점 먼저 볼게요. 얘를 먼저 해야 돼요. 현실 무슨 론? 외워. 반영론, 사회문화적 맥락. 작가, 작가적 맥락. 표현론적 관점. 독자, 효용론적 관점, 독자적 맥락. 됐죠? 둘러싼 외부 요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으로 각각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적 관점이 있다. 됐죠? 안 읽을게요. 이거는 자, 내재적 관점.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에만 집중하는 관점. 그래서 텍스트적 맥락이라고도 하고요. 작품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내적 요소만 보는 거예요. 그 내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화자, 운율, 심상, 표현, 시상, 전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너무 많죠? 다 적을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수십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작가, 현실, 독자를 빼고 나머지 내재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좀 써요? 자, 이렇게. 뭐냐? 먹어볼까? 졸릴까봐 사탕 갖다 놨어. 이따 중간에 졸릴 것 같으면 사탕 같은 거 챙겨가지고 좀 우물우물하면서 좀 잠 이겨내세요. 자, 됐죠? 그러면 학습활동으로 갈게요. 다시 학습활동 갈게요. 자, 아이고 자리를 비워서. 근데 지금 찍고 있는 중이라 일단은 진행할게요. 작가의 인터뷰를 읽고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며 이 작품을 살펴보자. 급히 들어오는 아까 이걸 못 먹고 들어왔나 보구나. 자, 기자가 자 작가님 청소년 독자들이 이 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얘가 이제 독자인 거죠. 작가 사람들이 제 시가 술술 익힌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의 골무라는 시인이에요. 그래, 너무 어려운 말만 쓸 건 없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써야 사실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 문학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자가 못 알아들을 만한 시를 쓰면 짜증나지. 이상의 날개 이런 거 어렵잖아요. 오감도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의 골무라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얘들아 너무 상징적인 의미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시적, 사전적 의미
이해하려고 먼저 하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막 함축적인 의미를 외우려고 성실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 남학생들은 안 그래. 남학생들은 게을러.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고 하는 건 나쁜 의미로 게으른 게 아니고 뭔가 좀 일반화시키고 이런 걸 좋아해. 그 공통 좀 뽑아내고서 딱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학생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외운단 말이지. 그 정성스럽고 성실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 읽을 때 부담이 돼요. 양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소통하듯이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추가되는 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시 구절들 간의 관계, 수식어, 서술어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추론해내는 능력을 기르시는 거예요. 자, 토마토 일요일은 우리 저기 뭐였지 드라마 우영우 그래 우영우 앞으로 해도 그 뒤에 도 그거 있었잖아요. 자, 급히 들어오는 약을 못 먹고 왔구나 아까. 토마토나 일요일은 아주 쉬운 단어이지만 앞으로 읽어도 뒤 읽어도 똑같다는 게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거 언제 쓴 시일까? 자, 이 시를 쓸 때에도 이거 저기 16쪽이에요. 찍는 중에서 그냥 진행을 했어요. 자, 이 시를 쓸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더 적확하게 이런 거 정확하게 아니고 적확하게 이랬잖아요. 한자가 좀 달라요.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일상적 단어들을 가져와 그것들이 되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마토의 입장에서 유리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학교에 강연을 하러 가면 이 시를 읽은 학생들도 각자 다른 연을 골라 되어보기를 하더라고요. 자, 내가 토마토라면, 내가 유리창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마음,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저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이상한 마음들이 있었고, 뭐 혼자 고민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동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상 포부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 반항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자, 친구들도 각자 다른 이유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통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마음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시를 쓰는 것이 되어보기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시를 읽는 것은 되어보기를 따라가면서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느냐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작가가 시를 쓸 때, 독자는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시를 쓰고 읽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적 맥락과 독자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시를 읽을 때 자신과 비슷한 상황과 감정을 가진 시를 발견하며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나는 오늘이라는 작가의 의도를 추측, 여기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문제로 낼 수 있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선택지에. 요거를 길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밑줄 친 다음에 이런 구절을 반복한 효과나 의도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답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본적 은유 구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은유법이에요. 일단 본문에서 해드리겠지만 은유법이고요. 나는 뭐뭐이다. 이 형태가 은유법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내가 그 대상과 완전히 동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내가 하나의 대상으로 고정되는 느낌을 준다. 이와 달리 나는과 메모 사이에 오늘을 넣으면, 자, 오늘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제는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늘을 넣으면 써야 되겠다. 오늘을 넣으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걸 특정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인터뷰 내용을 고려할 때 작가는 매일 조금씩 다른 이유로 힘들거나 기쁜 마음의 일을 겪는 청소년기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청소년들을 격려하거나 뭐 이런 의도로 썼다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1년부터 9년까지 여러 사물들을 가져와서 그 대상이 되어보면서 매 순간, 사실 이게 더 중요했구나. 매 순간
달라지는 나, 미세하게 변하는, 같은 말에 내가 밑줄 안 쳤었나 보다. 자, 미세하게 변하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을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자, 마지막 요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한번 써봐야 되는 거야. 핵심은 미세하게 변화하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대상이 되어보면서 이거는 본문 속에, 보기 속에 있으니까 외울 필요 없는데 미세하게 변화하는 요 말을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별표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작가가 1년과 구현해서 토마토를 반복해 제시한 까닭을 생각해보고,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집중하시고 다음번부터 이제 여러분 진짜 학습활동 읽고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를 다르게 활용하는 방식, 어떤 재미가 느껴지는지 말해보자. 자, 구성상으로는 천년과 마지막 년에 같은 대상을 제시하여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고, 내용상으로는 계속 변화하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나임을 말하기 위함이다. 밑줄 쳐볼게요.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그 다음에 변하는 모습에도 모두 동일한 나임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게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계속 꼼꼼히 보세요. 작가는 토마토나 일요일처럼 재미있는 특징을 지닌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1년의 토마토로는 앞을 읽어도 뒤를 읽어도 똑같은 음절 구성에 주목하여 나는 나일 뿐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고, 구현의 토마토로는 붉은색 과일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주목하여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자, 이것도 좀 구분해야 되겠구나. 1년의 토마토는 나는 나임을 말한 거고, 구현의 토마토는 상대를 빨갛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처럼 작가는 하나의 단어가 지닌 형식적 특징, 앞뒤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를 붉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정열, 열정, 사랑 이런 이미지로 했네요. 동시에 활용해서 언어적 상상력으로 재미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자, 왼쪽에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좀 어렵긴 한데, 회문 그랬는데 이게 회자가 돌아올 회자예요. 앞뒤가 같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똑같은 숫자나 단어나 문장을 회문이라고 한다. 일종의 언어 유희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 요거를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만약에 선생님 강조해 주시면 언어 유희의 예문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장르가 조금 어려워지면 요것도 낼 수 있어요. 언어 유희에 해당이 되는 거 여러분 개념어 정리집 드린 거 있죠? 뭐 말하는지 알아요? 거기에 언어 유희가 한 8개 정도 제가 써놨어요. 다음 주에 올 때 갖고 오세요. 개념어 정리집. 그때 다시 한번 보든가 할게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되어보기 방식을 말하는 것이 일상적 말이가 어떻게 다른지. 자,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 뻔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제가 밑줄 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핵심 딱 밑줄 치고 하는 거예요. 요게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냥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말들을 선택지에다 넣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읽고 가자. 문학적, 특히 시에 쓰인 언어. 자, 우리가 아까 시를 읽을 때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뭐라고 그랬죠? 여기다 쓸게요. 자,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전적, 요거 외우세요. 사전적 의미, 지시적 의미, 쉬워요?
혹시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거 있니? 내포의 반대말. 너 잘 쓰는 말인데. 선생님 썼었는데. 범주 말고 범주랑 같은 말. 이응, 이응. 우리 비교할 때 이랬잖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끼리 공통점을 들면 비교. 다른 범주로 늘어나면 비유 그랬죠? 그때 범주를 다른 말로 한자어로. 이응, 이응. 외연적 의미. 외연적 의미. 요 말은 요즘 잘 안 써요. 사전적, 지시적까지는 주로 써요.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요거의 반대말이 내포적 의미인데 요거는 지금도 많이 써요. 자, 다른 말로 정서적 의미, 함축적인 의미, 시적 의미. 이런 말을 사실 거의 안 쓰고 그냥 특징상 의미예요.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건 내포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 요 정도예요. 됐죠? 자, 용어는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작품 들어갈게요. 자, 이런 것도 내 지금 안 봤지만 이거 다 읽고 풀어가야 돼.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야 된다. 알았죠? 자, 넘길게. 오늘은 숙제를 따로 주진 않고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자, 나는 오늘 가볼게요. 자, 10쪽 가보세요. 10쪽. 자, 제재 소개. 나는 오늘은 시인이 청소년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쓴 시로 나. 자, 여기 작은 따옴표 들어가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따옴표 들어간 나는 화자. 화자. 의 다양한 마음을 여러 가지 대상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대상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용어를 지가 멋대로 쓰면 안 돼요. 약속한 정해진 대로 써야지. 그래 의사통이 되지. 그죠? 자, 시적 대상 그럴 때는 제재를 뜻해요. 여기서 그냥 대상이라는 건 시적 대상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사물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 이렇게 나와도 같은 말이에요.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시인은 나무, 유리, 구름, 종이, 그림자, 공기 등등 다양한 사물의 특징뿐 아니라 토마토나 일요일처럼 앞뒤로 읽어도 똑같은 단어에도 주목하며 시를 썼다. 이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구체적 대상의 속성과 특징에 빗대어 표현하여. 자, 빗대어 두 글자 비유 중에서 도 나는 뭐뭐다는 뭐의 형식? 아까 학습할 때 나왔네? 은유. 은유 지금 좀 이따 본문할 때 설명해 드릴게. 매일 조금씩 다른 마음을 매일 조금씩 요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아까 이거 중요했었죠?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조금씩 다른.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오늘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했고요.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비유법을 쓰면 대체로 구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뭐 생동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본문과는 관련 없지만 구체화하는 방법. 구체어를 쓴다. 감각어를 쓴다. 감각어의 대표가 색채어예요. 색깔을 나타내는 말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이런 거. 비유법을 써도 구체화돼요. 자연문을 써도 그렇고요. 음성 상징어를 써도 그렇고 예를 들어도 그렇고 구체적 시공간을 둔다거나 대화나 행동을 쓰면 구체화예요. 자, 이게 당장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비유법을 써도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쓸게요. 구체화하여 라고 해도 말이 맞는 거예요. 됐죠? 자, 첫 시험이니까 너무 막 부담들을 가질 것 같은데 큰 뭐랄까 나무 하나하나 보지 말고 전체 윤곽을 먼저 보셔야지 공부하기 편해요. 이렇게 막 세상 막 다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알았죠? 지금 당장은 몰라도 좋아요. 자, 위에 거 잠깐 보세요. 오늘 나의 상태를 여러 대상에 빗대어. 뭐라고요? 빗대어 다른 말로? 비유. 한 거예요. 이 빗댄 여러 가지 대상을 뭐라고 그래요? 보조관념이에요. 얘가 원관념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원관념이 아니고 나의 뭐뭐 하는 마음, 이게 원관념인데 할까 말까. 설명할까 말까 고민 중.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자, 여러분 그 직유법, 은유법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쟁반 안 써도 돼. 쟁반 같이 둥근 달 이거하고 달은 쟁반. 너무 유치한가 예문이? 자, 해보세요. 자, 여기서 자 위에 건 직유법, 밑에 건 은유법 배웠죠? 이럴 때 혹시 직유법이 뭘까요? 직유법의 뜻. 직접적으로 빗댄 거. 그 은유법은? 직유법 할 때 직자가 직접 드러났다 이런 거예요. 은유할 때 은은 스물은 자예요. 조금 어렵게 할 거예요. 일단 이해는 하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각각 원관념이 어느 거예요? 자, 쟁반같이 둥근 달에서 원관념이 어느 걸까요? 비유가 성립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 공통점이 원관념이에요. 원관념 뭐예요 그러면? 달이에요? 둥근 달이에요. 얘가 진짜 원관념인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 뜻이 똑같다고 쳤을 때, 자 밑에 다른 쟁반에서 원관념 어느 거예요? 달이에요? 달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야. 맞는 거야. 맞는 건데 진짜 원관념은 그게 아니에요. 달과 쟁반 사이 공통점이 뭐예요? 둥글다. 그죠? 그럼 이 둥글다가 숨어 있죠. 둥근 달이 원관념인 거예요. 얘를 은유적 이미지라고 그래. 자, 좀 어려운 말이야 얘들아. 1학년 하기 좀 어려운데 처음에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달은 표면적 원관념, 형식적 원관념인 거고 진짜 원관념은 얘가 진짜 원관념인 거예요. 원관념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은유인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그럼 직유하고 은유 중에 시를 읽을 때 어느 게 좀 더 어렵겠니? 은유가 좀 더 어렵지. 이게 숨어 있으니까. 요걸 찾아내기가 어려워. 어려우면 요거를 낯설게 하기라고 그래요. 낯설게 하기 하면 원관념을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시적 긴장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적 긴장감은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좀 어렵다. 너네 당장 시험에 나오진 않아. 다만 은유법이라는 건 알아야 돼. 은유법은 표면적으로는 얘가 원관념이 되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안 나와. 근데 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내가 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됐죠?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아직 나 미안 10점 밑에 보세요. 보고 들어갈게요. 자, 갈래는 자유시. 자, 우리 처음이니까 저랑 이런 거 처음이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건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시를 나누는 기준 분류 어떻습니까? 자, 형식상의 갈래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정형시 불러줘. 정형시 또 뭐 있어요? 자유시, 산문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시는 대개 자유시예요. 우리가 배우는 시 되게 자유시예요. 그 다음 내용상 불러주세요. 아는 거 불러주세요. 서정시, 서사시, 극시. 무슨 시?
그런 건 이제 완전히 다른 적이고 너네가 무의미시를 어떻게 알아? 수능에 무의미시가 나온 건 샤가레 마을에 내리는 딱 한 편 나온 거 이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의 배울 일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응? 요거는 이제 비유 우리 은유보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 응? 자 일단 극시. 근데 얘들아 극시는 대화로만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주야. 대화로만 진행돼. 요거는 내용이야 형식이야? 자 시가 대화로 진행돼. 이게 내용이 형식이야? 형식이죠. 그죠? 근데 내용상 갈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집어넣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게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태도상 주정시 정서를 주로 표현하는 시, 주지시 정서를 절제하는 시, 주의시 의지를 표현하는 시예요. 목적상 이거 태도예요. 그 다음에 목적시 순수시. 예전에는 뭐 1890년대나 1900년대의 개화가사라던가 경부철도간이 동신간이 애국간이 이런 걸 막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목적시를 거의 안 배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시는요 대개 순수시예요. 우리가 배우는 시는 대개 주정시예요. 우리가 배우는 시는 대개 서정시. 요 네 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주지시는 일부 나와요. 주지시는 그때는 제가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는 시의 갈래 정리 안 해드려요. 그럼 약속이야.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다.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어도 돼요. 여기서 벗어날 때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학년 수준에서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자유시, 서정시, 추정시, 순수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 안 나와. 다만 이러면 운율은 정형률일까 내재율일까? 요건 알아야지. 내재율이에요. 이거 시 너무 길어지겠는데.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감각적 요거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또는 묘사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 감각이 두 가지 이상이나 두 번 이상 나오면 감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시 대부분 다 비유가 있지. 비유 없는 시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특징. 자, 상황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마음을 빗대어 다른 글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비유. 비유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무슨 화 된다고? 졸리기 시작했구나. 요거 조금 잠깐 끊고 갈게. 여기까지 하고 본문은 좀 끊었다 가자. 5분 더 끊었다 가자. 자, 비유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옳지, 구체화된다. 구체화된다. 요거예요. 구체화된다. 매연을 나는 오늘의 동일한 문장 구조 외우셔야 돼요. 문장 구조 다른 말로 통사 구조. 용어 몰라서 못 풀면 안 돼요. 그럼 어떤 효과가 된다? 어떤 효과를 준다? 통일성을 준다. 앞뒤에서 잡으면 안정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똑같이 하니까 통일성. 연마다 대상을 바꿔가면서 나열식, 열거식, 병렬식도 가능하겠죠. 이런 거 말 바꿨다. 틀렸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렬식, 열거식, 병렬관계 다 좋아요. 자, 시를 시작도 못했는데 요거만 잠깐 하고 시작. 자, 비유. 어떤 대상끼리 공통점 유사점을 두는 거라고 그랬죠? 지원아 이제 너 대답해야 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교랑 비유의 차이점을 설명해 줘 보세요. 둘 다 공통점을 두는 거야. 근데 비교는 범위가 같아. 비유는 범위가 달라졌어. 더 넓어진 거야. 그래서 철수는 천사같이는 비교의 비유예요. 철수는 천사같이 착해. 비유. 범위가 다르니까. 영수도 철수같이 착해. 이거는 비교. 왜? 범위가 같으니까. 둘 다 사람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념, 빗댄 대상을 보조관념. 요 둘 사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범위는 달라야 되고 범위는 다른데 공통점, 유사점이 있으면 비유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잠깐 끊고 갈게요. 좀 졸린 것 같으니까